요즘은 50대와 60대를 일컬어 노년층이 아니라 중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에야 평균 수명이 80세도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60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니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배의 분들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생각이 트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을 둔 시어머니들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며느리를 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적지 않은 돈까지 요구하며 자식을 돈줄로 보기도 하죠.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얘기를 주목해 주세요. 돈 안 주면 합가할 거라 협박하는 시어머니를 제 발로 뛰쳐나가게 만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대표가 되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관둔 후 가장 많이 도전하는 직종이 바로 자영업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평생 고깃집과 정육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사실 음식 장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술자리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거나 식당 주인에게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기도 하고 맛이 없으니 환불해달라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당시 전 화도 많이 났었죠. 아빠는 손님 앞에서는 웃으며 대응했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에 돈 버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죠. 어이, 주인장! 잠시 좀 와봐.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아니, 음식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적은데 이걸 10,000원이나 받는다고? 내가 알바생한테 뭐라고 하니까 얘가 날 노려보네. 손님을 뭘로 하는 거야?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잘 다 이르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리고 이거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적은데 그냥 절반만 받아. 아, 손님. 저희가 메뉴에 적힌 중량대로 조리가 된 거여서요. 아무래도 볶음 요리다 보니 고기가 쪼그라들면서 양을 적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어도 정해진 가격을 당장 조절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 가게 처음 오셨죠? 제가 서비스로 음료수랑 국수 한 그릇 드릴 테니 화 푸십시오. 그래? 주인장, 너무 돈 아까워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니야. 음식이 좀 푸짐해야 다음에 또 기분 좋게 오니까 그런 거지. 아,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푸짐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엄마는 이렇게 마음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푸념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며 그래도 좋은 손님들도 계시니 그분들 떠올리면서 열심히 해보자고 엄마를 달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멘탈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이야 손님이라도 갑질을 하면 온라인에 신상 공개까지 되니까 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예전에는 그저 손님이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말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니 아빠가 운영하는 고깃집이 가격 대비 맛있고 깨끗하다는 소문이 돌아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받지 않으면 먹기 어려울 정도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근처 다른 동네에서도 꽤 많이 손님들이 오셨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던 엄마도 장사가 점점 잘 되니 힘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는 장사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직업을 갖길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일하는 게 최고라면서요. 다나야, 공부 요즘 잘 돼? 성적 잘 안 오른 것 같으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 구해줄까? 고등과외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 그리고 나 공부에 크게 욕심 없어. 좋은 대학 가서 다 취직되는 것도 아닌데 뭐.
아이고, 이 녀석아. 아빠 엄마처럼 고생하고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하고 살지. 당연히 열심히 하지. 다만 공부를 목숨 걸 정도로 치열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세상에 공부 말고 다른 길도 많이 있잖아. 뭘 하고 싶길래 그래? 뭐 예체능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아니야, 예체능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나도 학교 졸업하면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메이드 상품 많이 찾아. 마켓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다나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사업이란 게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다. 다 될 것 같으면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니? 엄마 생각에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 엄마,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다잖아. 지금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기 딱 좋은 시기인데 대학 들어가면 늦을 거야. 아빠 하시면 실망하실 텐데?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거라고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아냐? 알지. 근데 내가 아빠 인생 대신 사는 건 아니잖아. 나 학교 졸업하면 이거부터 할 거야, 엄마. 사실 엄마야 제 의견을 그래도 대부분 받아주시는 편이지만 아빠는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확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니 반대가 엄청났죠. 결국 아빠의 상화에 재수학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왔겠어요? 아빠 몰래 시작했던 온라인 사업은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공예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마땅한 온라인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제가 기획한 앱은 10대와 20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기업의 투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매출이 아주 커서 떼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지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기에 말할 수 없이 뿌듯했죠. 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배달 플랫폼 사업에도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친구 셋이서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새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고 저희 회사는 주식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플랫폼 기업의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30살도 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며 주변에 칭찬을 들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열심히 살도록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에 갑자기 불이 나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충격에 쓰러지셨고 사장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며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공장 설비에 쏟아 부었는데 공장이 타버렸으니 거의 파산 지경이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쪽이 안쓰러워 보였죠. 그래서 대금은 기간을 정하지 말고 천천히 갚고 액수도 원래 받을 금액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물론 다른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합의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사장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며 저녁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회사와 연관된 사람은 사적으로 잘 만나지 않은 저인지라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사님, 지금 제 형편이 이렇다 보니 곱창에 소주 한 잔밖에 못 대접해드리네요. 나중에 다시 자리 잡으면 꼭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원래 사업이란 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내세요, 대표님. 사실 전 진짜 대표도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믿고 예산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저질렀어요. 사장 아들이란 것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죠. 파산 정리되면 어머니랑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생각을 하셔야죠.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저기,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인 줄 알지만 이사님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 저요? 전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그게 이사님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시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매일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좀 싫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님을 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저도 사업을 하는지라 사업 실패는 그리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산 신고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볼 때 저 역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었죠. 물론 돌아가신 사장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셨기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잘 넘어가 준 것도 컸고요. 이후 연인이 된 제 남자친구는 시골에 어머니와 내려가는 것 대신 저희 회사의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한 분야에 일만 한 사람보다는 경영보다 영업까지 다 해본 사람을 뽑는 게 이득이었죠. 물론 제가 열심히 인사팀을 설득한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내 커플이 된 저희는 만난 지 3년째 되는 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은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쪽 어머니도 저를 몹시 궁금해한다고 하시더군요. 상견례를 하기 전에 한번 뵈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철이가 만난다는 여자친구죠? 반가워요, 정말.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승철 씨가 어머님 과일 좋아하신다 하셔서 사왔어요. 요즘 과일이 비싸던데 너무 고마워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와요. 자주 볼 사이니까 부담 가지면 안 되지요. 예, 감사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럴게요. 어머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마다 예쁘다, 좋다며 연신 칭찬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 문제도 예단이나 예물은 필요 없다며 그저 둘 다 건강하고 결혼해도 자주 놀러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좀 쓸쓸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회사 부도나고 친인척과 지인들이 발길을 끊었다며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씁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저는 결혼 후에도 일 없을 때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결혼 전에 꼭 할 말이 있다며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말하려 했는데 톤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 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어머니가 돈을 안 버시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 생활비 지금까지 드리고 있거든. 결혼 후에도 아무래도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구나. 하긴 그 연세에 어디 가서 돈 버시기도 무리시지. 얼마씩 드리는 건데?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용돈으로 100만 원에서 총 200만 원 드려. 그래?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어머니가 생활을 하셔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 맞춰 드리자. 정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할 줄은 몰랐네. 솔직히 난 반대할 줄 알고 좀 걱정했었거든.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면 돈이 없으니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뭐 나도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편이고 아직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명절이나 생신 때는 현금 대신 선물 정도만 드리자. 10만 원 안에서.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이제야 나도 마음이 편하다. 고마워 자기야.
사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계실 때도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돈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니 신경이 제법 쓰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 어머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러시더군요.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불러도 되겠지, 아가? 예,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승철이한테 들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까지 부도가 나니 내가 승철이밖에 의지할 데가 없더구나. 각자 알아서 잘 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집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야. 앞으로도 승철이가 내 생활비는 계속 대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아, 예.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상황이 그러니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죠. 염려 놓으세요, 어머니. 아유, 참. 내가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며느리로 들였나 몰라. 고맙다, 다나야. 너도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여기서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라. 정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처럼 결혼을 한 3달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일이 없으면 대부분 어머니를 뵈러 갔고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음식 상차림이며 설거지까지 어머님과 남편이 해버리니 제가 할 일이 없어 민망할 정도였죠.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삭고 귀한 남의 집 딸에게 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드리는 걸 떠나서 참 좋은 어머니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전화나 톡으로 칭찬을 그리 늘어놓으시더니 끝에 가서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달라고 요구하시더군요. 다나야, 지난번에 갖다 준 소고기 잘 먹었다. 어떻게 그리 고기가 부드럽다니?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더구나. 아, 어머니 그러셨어요? 거래처에서 선물로 들어온 건데 상태가 괜찮아서 드린 거예요. 다음에 선물 들어오면 또 갖다 드릴게요. 그랬구나. 고맙다. 우리 다나는 어찌 이리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이쁜지. 내가 며느리는 참 잘 드린 것 같아. 이번 달 말에 승철이 이모 생일인 거 혹시 알고 있니? 이모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니까 비싼 건 해드릴 필요 없고 나한테 돈 보내주면 내가 적당한 거 알아서 사서 보내드리마. 아, 이번 달에 이모님 생신이세요. 그럼 이모님 선물은 저희가 골라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모는 평일에 만날 건데 너희 평일에 회사 가야 해서 못 보잖아. 그날 점심 먹을 것 같은데 점심값도 보태주면 좋겠구나. 결혼식 때 이모가 축의금 많이 냈으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뇨.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식사비랑 선물값이랑 해서 20만 원 정도 보내드리면 괜찮을까요? 20만 원? 아이, 뭐 그것도 좋은데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 돈 갖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 제가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혹시 모자라시면 승철 씨가 드린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들이 준 카드인데 아까워서 어찌 내가 쓰겠니? 그래, 알았다. 예쁜 우리 며느리 다음에 또 우리 보자. 이렇게 어머님은 친척 어르신 생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전화하셔서 식사비와 선물값을 요구하셨고 저는 어머님 체면을 생각해서 그 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회사 임원인데 아주 돈을 잘 번다고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 칭찬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다나야, 다음 달에 행사 많은 거 알지? 내가 보니까 명절도 있고 승철이 아버지 제사도 있고 친구들하고 여행 모임까지 있더라. 아, 명절하고 아버님 제사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행도 가세요? 날씨 좋으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우리 예쁜 며느리 자랑하려면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이번에는 좀 길게 일주일 다녀오기로 했다. 그러시군요. 어디로 다녀오시는데요? 아니, 그리 먼 데도 아니야. 제주도로 간다. 저희도 신혼여행 때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좋은 거 가시네요. 가서 재미나게 지내고 오세요. 그래서 말인데 평소에 다나 네가 주는 여행 경비보다 조금 더 줘야 할 것 같아.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도 밥도 사고 해야 해서 말이야. 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에 명절 용돈도 있고 아버님 제사에 드는 비용도 나가서 이번엔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경비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만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에서 경비를 좀 쓰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돈은 내가 운동 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다 쓰지. 그럼 여행 간다고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럼 명절 용돈 드리는 거에서 보태 쓰시는 건 어려울까요? 혹시 어머니 어디 큰돈 나갈 때 있으세요? 아니, 뭐 큰돈 일하기보다는 밖에 나가면 돈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 여윳돈이 있어야지. 안 그러냐? 니들은 둘이서 그리 많이 버는데 좀 서운하다 얘. 어머니, 저도 제가 사원들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몇 천만 원씩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 대출금에 어머니 생활비랑 용돈하고 나가다 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제 돈 끌을 테니까 나보고 알아서 살라 이거냐? 결혼하고 전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싶어도 돈이 그만큼 많이 없어서 이번에는 못 그런다는 얘기예요. 명절 용돈하고 제사 준비만 해도 이번에는 빠듯해요, 어머니. 다음에 행사 없을 때 여행 가시면 제가 좀 더 챙겨 드릴게요. 넌 참 좋겠다. 그렇게 주고 싶을 때 주고 주기 싫을 때는 돈 없다고 내빼면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좀 서운하다. 어머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싫은 게 아니고 이번엔 지출이 많다 보니 저희도 여윳돈이 없다고요. 저 결혼하고 매달 드리는 어머니 생활비랑 용돈 단 10,000원도 줄인 적 없어요. 저야말로 어머니께 서운하네요. 참, 내가 서운하지. 다나 네가 서운할 게 뭐 있니? 이번에 여행 경비 안 대주면 나 창피해서 친구들 못 만난다. 나이 들어서 사람 안 만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애꿎은 가족만 힘들어지는 거야. 가족만 힘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맨날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간다는데 그 돈 못 주겠다고 하면 난 더 이상 사람 안 만날란다.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련다. 네? 저희 둘 다 출근해서 어차피 평일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안 만나시는 거야 어머님 마음이시지만 합가는 저희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아들하고 산다는데 그게 싫으니? 아, 그러면 넌 나가서 따로 살면 주말에만 오던가 해라. 다음 달 안으로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라. 알겠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머니는 합가를 요구하셨고 전 어떻게 사람이 이리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야 솔직히 나가서 따로 살면 편하겠지만 남편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혼하는 사이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길래 전 회사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희 회사 비서실장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니 이사님, 요즘 왜 그리 한숨을 크게 쉬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가족 문제 때문에요. 실장님은 결혼한 지 오래되셨죠? 저야 뭐 몇십 년 넘었죠. 혹시 시부모님하고 다투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이,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 때문에 다툰 거죠 뭐. 그쪽에선 명절이나 행사에 드는 돈은 물론이고 여행 경비까지 제가 대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율 좀 하려고 했더니 서운하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아유,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요? 이사님,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조언을 혹시 해드려도 될까요?
아우, 그럼요. 저 원래 회사 일 아니면 사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쵸? 이사님, 그냥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 드리고 안방 내드리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하세요. 에? 전 부담스러운데 같이 살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시부모님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셔서 홧김에 합치자고 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애도 봐달라, 밥도 해달라, 청소도 해달라 무진장 요구했더니 지쳐서 나가시더라고요. 이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단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말고 무조건 합가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편은 만들어 놔야죠. 실장님의 얘기를 들은 전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얘기하고 어머니께 연락드려 편하실 때 짐 싸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솔직히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산다고 하면 제가 놀라서 더 돈 드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가에 찬성했으니까요. 결국 어머님은 용달을 불러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셨고 전 순순히 안방에서 지내시고 편하게 친어머니처럼 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죠.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아니, 애가 지금 몇 시인데. 예,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 잔 다 깨워놓고. 저 오늘 오전에 일해 블라우스 입고 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어제 안 빨았어요. 급하게 지금 손으로 빨긴 했는데 드라이기를 좀 말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너 제정신이니? 아, 네가 실수로 깜빡한 걸 내가 왜 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아침밥도 차려놔야지. 너 밥은 해놨니? 어머, 제가 어제 엄마처럼 돼야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 엄마랑 있으면서 아침밥 먼저 차린 적 생신날 빼고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어머니 시간 없어요. 저 머리 감고 나올 테니까 옷 좀 빨리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으세요. 저 미친 것. 밥상부터 차리지 못해? 어머님은 저를 향해 짜증을 쏟아부으셨지만 전 평소 아침대로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빵을 집어먹으며 괜히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거래처에는 사전 양해를 구했고요. 평소보다 아주 바쁜 척하면서 어머니가 제게 말을 거실 틈을 못 주게 만들었죠. 그리고 빵 부스럭이며 어제 입었던 옷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아침 드시고 빵 먹은 접시는 간단하게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어제 입었던 옷들은 어머니 옷 세탁하실 때 함께 돌리시면 돼요. 빨래 개는 거 귀찮으시면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위에 넣고 휙 돌리시면 돼요. 건조기 쓰시는 거 모르시면 이따 저녁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내가 무슨 너네 집안일 해주러 들어온 줄 아냐? 퇴근하고 타나 네가 다 해야지. 저녁상도 좀 풍성하게 차리고 내가 왜 하니 그걸?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새 까먹으셨어요? 저희 엄마처럼 돼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희 집 오시면 빨래랑 청소는 물론이고 저희 좋아하는 반찬하고 과일까지 다 깎아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엄만데. 뭐라고? 아니, 엄마가 무슨 신고도 아니고 그걸 다 하냐? 그리고 난 니네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어디서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 말한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 참. 내일 모레부터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라 저 방에서 일할 거예요. 집에 계실 때 TV 트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조용히 부탁드려요. 아니, 답답해서 TV를 안 보고 일주일이나 어떻게 있어? 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죄송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고생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나간 후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아침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신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내일 모레부터 재택근무 시작하는데 평소보다 어머니 얼굴 더 많이 뵐 수 있어서 좋다는 말도 하면서요. 남편은 항상 제가 나간 후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지라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가 고생이 많다며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보고 정 힘들면 다시 따로 지내자는 말도 함께 하면서요. 그리고 이틀 후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절 깨우시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 소리에 일어났죠. 엄마, 이 사람 왜 깨워? 뭐 할 말 있으면 이따가 일어나서 말하면 되잖아. 아니, 너 아침밥 좀 차리라고 말하려 그랬지. 다나 얘는 재택이지만 너는 출근하잖냐. 나 아침에 커피랑 토스트 먹고 없으면 사무실에서 커피 마셔. 어제 야근했는데 피곤한 사람 깨우지 마, 엄마. 아니, 너 엄마랑 살 때는 밥 꼬박꼬박 먹었잖니. 마누라가 밥도 안 챙겨줘서 커피만 먹고 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하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다나가 나보다 더 바쁠 때가 많은데 매일 아침밥을 어떻게 챙겨줘. 내가 다나 커피 타줄 때도 많아. 그리고 엄마, 오늘부터 다나 재택근무인데 공간만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일하는 건 똑같아. 근무 시간 동안엔 잔소리하지 말고 엄마도 친구 만나고 오던가 찜질방이라도 다녀오든가 해. 아니, 넌 뭐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여서 사냐? 엄마한테 집에서 쉬라고 말은 못할 망정 내보내지 못해서 안달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다나 제대로 일 못해서 회사 못 다니면 엄마 생활비랑 용돈은 누가 줘? 그거야 당연히 아들인 네가 주면 되지. 여태까지 네 돈에서 다 줬잖아. 그건 결혼 전 얘기지. 결혼하고 우리도 대출도 있고 돈 모은 것도 있어서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다나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나한테 잘 좀 해줘.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 막 일하는 척을 하며 남편을 배웅하고 어머님께 커피 한 잔과 식빵 한 쪽을 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상하셨는지 문을 확 열고 이러시더군요. 예, 너 시어머니한테 커피랑 빵 쪼가리 하나 주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국하고 반찬 두세 개는 좀 사다 놓든가 하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신경을 못 썼네요. 이따가 저녁에는 반찬 가게 다녀올 테니 노여움 푸세요. 전 이렇게 최대한 쭈그러드는 목소리로 대답한 후 호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방금 한 대화를 녹음한 후 남편에게 보내버렸죠. 남편은 대화를 듣고 신경질이 났던지 어머니께 전화로 한 번만 와이프 힘들게 하면 당장 나가시게 할 거라고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은 그 말에 기가 죽으셨는지 이후로 제게 어떤 요구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전 여전히 어머니께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숟가락 좀 놓아달라, 설거지 좀 해달라, 청소기 돌려달라, 김치 좀 담가달라는 등 정말 저희 친정엄마처럼 대했죠. 어머님은 아들 눈치가 보여 싫다는 말씀도 못 하시겠는지 다 들어주시다가 몸살이 나셨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잔뜩 화나신 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해도 너희 정말 너무한다.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뭐 그리 많아. 팥줄부도 이 정도까지 부려먹지는 않겠다. 이러다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때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내 말 알아듣니? 이 말을 듣자 전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럴 수는 없다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초반에 친딸처럼 생각하라고 하셔서 정말 고민 끝에 드린 부탁들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서운하다면서요. 남편은 옆에서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할 거면 왜 대체 오신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어쩌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한참을 울다가 진정한 후 어머니께 따로 집을 알아봐드리고 생활비 매달 보내드리는 대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며 거절하셨지만 저희 남편은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 편을 들더라고요. 전 저희 부부도 지금이야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돈 쓸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처럼 가족에게 쓰는 액수가 크면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에 무리 생기지 않게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시간씩 나가는 일로 구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거래처 사무실 청소 일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용돈도 버시고 운동도 하실 겸 경제활동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전 일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용돈도 생활비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죠. 어머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고요. 이후 어머님은 금방 관둘 것 같다는 저희 예상과 다르게 꽤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처음 한두 번은 좀 어색해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빨리 오셔서 꼼꼼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저는 어머님 댁으로 가서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우뚱하며 물으셨죠. 아니, 이게 무슨 통장이냐? 니들 적금 통장이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매달 어머니 받으시는 급여만큼 돈 모으고 있는 통장이에요. 만기됐으니까 이제 어머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급여는 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다나 네가 따로 더 돈을 모으고 있었어? 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저기 돈 들어가실 일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일 시작할 때부터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다니시거나 돈 필요하실 때 이 통장에서 쓰세요. 어머니는 통장 액수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3년간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좀 더 보태서 4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솔직히 다나 네가 처음에 일자리 어쩌고 할 때는 원망 많이 했었다. 다 늙어서 시험이 일 시키려는 게 그렇게 못돼 보였지.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또 생각이 달라지더구나. 우리 나이에 굳이 돈 때문이 아니라 용돈 벌이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첫 월급을 받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 네 덕분에 나도 씀씀이도 줄이고 돈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됐어. 어머니, 저 원망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라도 몸 아프시면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아니야. 내가 힘들면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만두지. 아직은 알만해. 승철이가 예전에 나 생활비 된다고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일을 관두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바뀌지 않는다던데 늦은 나이에 크게 달라지신 어머님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죠. 이후 저희는 가끔 일이 없을 때면 어머니를 뵈러 가지만 예전처럼 행사 때마다 돈을 달라는 말은 일체 안 하신답니다. 돈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나 할까요? 여러분은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신 적 있으세요? 미워도 가족, 싫어도 가족이라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돈이 원수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인연을 끊기보다는 지혜를 모아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